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랜만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으면 조금은 놀라게 되죠. 그동안은 특별히 불편한 점을 못 느꼈는데 받고 나면 확실히 뭔가 깨끗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 문제라고 하면 스케일링 받은 직후 개운하다는 기분이 들기보단 불편하고 쓰리게 느껴진다는 거. 그 정도겠죠? 크게 불편하진 않았지만 고쳐야지 하고 그냥 놔뒀던 습관, 마음. 우리도 많이 갖고 있죠? 시도 때도 없이 군것질하는 습관. 문제가 생기면 일단 탑부터 하는 버릇. 그리고 잊어야지 하면서 갖는 미련까지. 원래 안 좋은 것들은 몸과 마음에 쉽게 파고드는 게 특징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꼭 말썽을 일으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 마음에도 주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죠. 떼어내는 당장에야 쓰리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그게 맞으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4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4월 2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디스클로저와 샘 스미스가 함께한 Let's 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 스케일링에 대한 얘기했어요. 안 좋은 습관들, 마음가짐들, 이런 건 진짜 고치기가 어렵죠. 저도 얼마 전부터 되게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씹는 습관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턱이 종종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턱이 아팠는데 좀 이제 심하게 아파져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좀 불편하긴 한데 입을 벌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먹을 때도 입을 되게 크게 못 벌리고 이제 조금만 이제 질감 딱딱한 것도 못 먹고 그러는 중? 요즘도 좀 그런 편이에요. 한쪽을 너무 씹고 말할 때도 어떤 이제 표정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것 같은데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작은 습관들이 뭉치고 쌓여서 불편함을 크게 만드니까. 이게 육체적인 습관 말고도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게 조금씩 미루는 거? 괜찮아. 좀 내일 하지 기한 좀 남았으니까. 이러면서 뒤로 미루는 게 되게 큰일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나중에는. 자, 매주 토요일이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합니다.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시고요.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BMW 코리아, 롯데 관광개발, 기초영어 해커스톡, 유록스, 라온건설 주식회사, 부영주택, 서울사이버대학교, 미건의료기,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영화 배경이 남극,
에베레스트라고 하면 자연스레 극한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인간 승리의 장면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상상 가능한 그 뻔한 배경에서 감동과 미스터리라는 요소를 첨가해 조금은 독특하게 풀어낸 두 영화를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프닝에서 또 이제 극한의 상황, 남극, 에베레스트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사실 이제 벌써 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겨울 동안 인기 있었던 영화들을 쭉 살펴봤더니 네. 놓친 영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높고 어렵고 춥고 하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네. 이야기가 있었던 영화였는데 한 번 정도는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네네. 이제 봄이지만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갖고 나와봤습니다. 그 영화 히말라야. 네. 정말 많은 관객이 든 그런 영화죠. 그러게요. 이 영화요. 저는 사실은 지난 부산 영화제 때 네. 이거 히말라야가 개봉합니다라는 그 홍보 전단을 보고 이 영화 그 팜플렛 같은 거 보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기억이 네네. 나는데요. 부산 영화제 때 그 해운대 앞바다에서 아마 아주 열심히 홍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딱 봤더니 중요한 건 황정민 씨가 주연한다는 것과 그리고 엄홍길이라는 인물의 실화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일단 주목을 하더라고요, 관객분들이. 네. 하지만 산에 오르는 얘기다라고 하니 뻔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는 반응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이 영화에 있겠죠.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이야기인데 산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특히 엄홍길이라는 이제 산악인은 정말 한국 산악 역사상 많은 업적을 이룬 이 산악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런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들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네. 생각하셨던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음. 근데 이 영화는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휴먼 원정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거꾸로 얘기하면 실패한 산악 등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아니 이 엄홍길이라는 인물은 그래요. 무슨 이 높은 산들을 이제 별에 비유하잖아요. 완등, 14자 완등에 성공한 엄청난 산악인인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성공 스토리들 중에서 다 네. 빼고, 등반에 실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한 분이고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름을 알리신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알고 있는 내용이 또 영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요. 이런 엄홍길 같은 유명인의 경우에는 네. 그 양반의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곤 하죠. 들어본 적 있고 흘려 들어본 적 있고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제 경우에는 특히 이 휴먼 원정대에 대한 이야기가 네. 몰랐던 엄홍길에 대한 한 면모였던 거죠. 어떤 면모가 좀 많이 드러나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다룬 사건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엄홍길이라는 인물한테는 그 박무택이라고 하는 아끼는 후배 산악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엄홍길이라는 산악인과 이제 산을 타보겠다고 이제 겁없이 달려드는 젊은 산악인 박무택이 이제 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카첸중가, K2, 시샤팡마, 에베레스트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9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히말라야 4좌 등반에 함께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에서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우정이 싹트죠.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함께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산 위에서 산악인들끼리의 끈끈한 우정이 생기고 이거는 선후배간을 넘어서서 네네. 산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영험함을 나눈 산악인으로서의 어떤 영적 관계까지 네.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산이 저기 있어서 오른다. 뭐 이런 멋진 얘기를 남긴 산악인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산에 오르는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 안에서 이제 그 어몽길 대장이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있죠.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다. 정말 죽을둥살둥 올라가서 잠깐 깃발 꽂고 내려오는 게 무슨 정복이냐. 산은 그냥 길을 열어주는 것일 뿐이다. 우린 잠시 정상에 올랐다가 산이 길을 열어줘서 그 자리 빌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산악인은 산을 타는 근력 또는 산에 올랐을 때의 폐활량, 네. 이 높은 산악에서 이런 식의 어떤 신체 조건도 필요하지만 정신력이 필요한데 네. 그 정신력은 산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정신력이 아니고 산을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충분히 납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괜히 왔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난 이런 거 안 할래. 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네. 식의 어떤 인간적인 유혹이 있을 때 스스로 자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정상에 올라서 또 본인이 원했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말이겠죠. 그렇죠. 강한 의지는 자신을 믿는 철학에서 나오게 될 텐데 네. 어몽길 대장이 그걸 갖고 있었고 그걸 누구보다 완벽하게 계승한 인물이 박무택이었던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산 좀 탄다가 아니라 나의 후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만큼 네네.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비극적으로 일단 어몽길 대장은 나이가 들고 체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서서히 이제 현역에서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박무택은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인 거죠. 그래서 어몽길 대장은 자신의 후계자 이제 철학을 계승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 인물이 비극적으로 이제 산에 오르다가 에베레스트 8,750m에서 하산하던 과정에서 네. 조난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네네. 원래 산은 그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하산할 때부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박무택이라는 그 산악인이 저도 여기서 이제 처음 영화에서 알았어요. 설맹이라는 조난 사고가 있던데,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훨씬 극적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해를 보고 네. 하필이면 눈을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빠지는데 가파른 산에서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사실상 죽음과 동일한 의미였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박무택은 세상을 떠나고, 근데 이때부터가 이제 슈먼 원정대란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어몽길 대장이 박무택이라는 산악인의 시신을 갖고 돌려받고자 산으로부터 산에 다시 오르게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인 게 보통 산악인들이 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산의 일부가 됐다라고 네. 주장하는데 어몽길 대장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어몽길이라는 인물이 또 한 차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산에 가요. 네. 근데 이 어몽길이라는 인물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며 산의 철학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네. 자신이 아끼던 후배가 산에 묻히고 산이 자신의 후배를 앗아간 이후에는 그 집착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거 어떤 이제 내가 생각했던 철학과 현실이 부딪히는 순간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랑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시신을 갖고 내려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오만함까지 있는 거죠. 뭐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게 이젠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시신을 갖고 오는 데 실패하지만 네. 시신보다 더 값진 깨달음을 얻어오거든요. 어떠한 정신적인.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엄 대장이 자신의 팀을 이끌고 박무택의 시신을 끌고 찾으러 갈 때까지의 과정조차도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데 불가능한 것들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시신을 갖고 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그 네. 산악 정상에서 일단 몸무게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무게가 나가고 그 짐을 싣고 내려온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리고 사실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산을 정복하면 깃발을 꽂고 자랑스럽지만 네. 시신을 갖고 온다는 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돈을 받고 후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며 역사에 기록되는 내용도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까지 성공하는 거죠. 이것까지도 엄몽길이라는 인물의 카리스마인데 거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다녀와서 얻게 된 정신적인 무언가인 건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놓는 거죠. 말하자면. 박무탁이라는 인물을 시신을 끌고 내려와야 한다는 집착 또는 그 산에 올라서 그걸 그 시신을 끌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과욕 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났더니 바로 더 큰 산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 후배에 대한 또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애라는 네. 측면 이게 사실은 많은 관객들이 훨씬 많이 반응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생업이 있거나 또는 그래요. 명예가 없는 등반을 위해서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박무택이라는 인물의 아내분한테 네. 이제 남편의 시신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아주 인간적인 목표, 숭고한 목표가 있었고, 하지만 산에 정작 올라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지만 깨닫는 순간 삶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철학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더 큰 산악인이 되고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휴먼 원정대 이후에 어몽길 대장은 은퇴하지 않고 더 산에 오르게 되죠. 더 계속 산행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산에 오르는 목표를 잊고 네. 산에 오르는 데 지쳐가고 있었는데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할게요. 허클베리 피의 에베레스트 듣겠습니다. 그곳은 꿈꾸는 모두를 집어삼키는 무덤 하루에도 몇 구씩 발견되는 싸늘한 주검 하늘 아래 가장 높게 솟은 새하얀 구멍 꼭대기에 대한 상상은 내게 노래된 즐거움 정복을 쉽사리 열악지 않은 기고 덕분에 어떤 이들에겐 영원한 바늘구멍 허난 모두의 맘을 뺏는 요소도 바로 그것 그래 날 싫어 그것 때문에 가려는 건 어떤 이의 성공담을 죄다 옮겨놓은 채 떨리는 내 두 손으로 꽉 움기 전에 무릎에 걱정을 배낭 안에다 싹 구겨놓은 채 어깨 위에 올려놓은 이 무게가 느껴져 이제 제가 기다린 모양을 한 배낭을 짊어지고 같이 하면 의심 또는 뭔가에게 잠시 기도 서로의 어깨를 두들기며 약속해 무르 정상에서 보기로 걸어간 이들이 남겨놓은 발자국 전혀 보이지 않아 난 찾아 헤맸지 한참을 뭔가 따라가는 방식에만 길들이지 나에게 그 상실감은 꽤 견디기 힘들지 오늘 또 한 명의 동료를 보내야만 했네 그는 나와 저 밑에 스며준 구름 맹세에 끝내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나지막히 말해 애초에 오는 게 아니었어 책으로 접한 지식은 모두 부질없네 빌어먹을 눈보는 당체 멈추질 않네 그는 보라가 내 친구이자 지를 지운 것처럼
나의 존재를 지워버릴지 몰라. 어쩌면 배낭의 무게보다 날 괴롭히는 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날 괴롭히는 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을까. 고개를 저며 바를 때 가던 길에 계속 가나리 악마 같은 언덕에 멸한 남은 작은 점 떨어지지 않는 두 발을 떼게 만드는 가짜 긍정. 마주친 모든 얘기들은 불가능이란 단어. 듣기도 뱉기를 싫은 내 두 귀를 틀어막아. 실체로 발견된 그는 어린 시절 나의 영웅. 이제 누군가의 주검을 보고 싶지 않아. 더는 난 무엇보다 보고 싶지 않은 건 돌아선 후 모르게 부질없다며 비웃는 저 패배자들의 얼굴. 그들 중 한 명으로 격되길 원하나. 난 일부러 두 눈동자를 꼭대기에 매달아. 나 애초에 여자라다면 격자나스로 곤란도 숨쉬고 있단 증거쯤으로 여기면 나가. 난 어깨 짊어진 배낭의 무게 내가 뱉어놓은 말의 무게 모든 것들이 날 괴롭게 하나 결국 도착했을 때 아래를 보는 나의 눈에 비칠 풍경을 상상해보네. 그래 나 그 상상의 노예 그게 내 두 발을 잡아 끄네. 그곳은 꿈꾸는 모두를 집어삼키는 무덤. 하루에도 몇 구씩 발견되는 싸늘한 죽음. 하늘 아래 가장 높게 솟은 새하얀 구멍. 꼭대기에 대한 상상은 내게 노래된 즐거움. 에베레스트 듣고 왔습니다. 자, 영화 히말라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죠. 네, 역시. 어느 정도의 이 스토리는 설명을 받았고요. 배우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황정민 씨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이 영화 이야기하면서 관객분들이 황정민 씨 이제 홍보 팜플렛 갖고 얼굴에 가려놓고 황정민 척하는 사진 찍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고 또 사실 이 안에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예전에 사진의 추억에서 송강호 씨가 해줬던 역할 같은 얼굴의 클로즈업을 보여줘요. 아, 예. 그러니까 표정을 갖고 그 감정과 또는 순환과 이 괴로움과 고단함을 다 보여주는데 그 모든 표정이 감정에 다 섞여 있는 표정 하나를 갖고 관객분들이 이제 얼굴에 그거 쓰고 사진을 찍는 장난을 친 거죠. 근데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지난해 국제시장, 베테랑 이런 걸로 사실 1000만 관객 영화를 2편이나 찍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런 류의 그 휴먼 스토리 영화에는 이제 황정민이라는 배우를 딱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예요. 네. 친숙함도 있고요. 맞아요. 장난스러움도 있고 거기다 또 이제 감동을 전해주는 그 연기력도 상당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엄청난 힘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엄홍길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인간미를 보여주기에 황정민이라는 배우만한 역할이 없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히말라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끌어낼 수 있었던 그 상대 배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누굴까요? 우선 이제 그 정우 씨가 연기한 네네. 박무택 대원을 연기한 정우였는데 이런 거죠. 한쪽은 무뚝뚝하고 목표밖에 모르는 그러나 속은 따뜻한 어떤 인물 엄홍길과 한쪽은 두려움 없이 달려드는 젊은 대원 네. 박무택을 연기한 정우와 그러니까 연기는 리액션이라는 얘기를 간혹 말씀드렸는데 여기선 둘이 서로의 연기에 대해서 서로가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면서 또한 끈적하기도 한 둘의 관계 자체가 네. 이 영화의 중요한 줄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엔 엄홍길 대장이 무모하게 산에 올라서 이제 박무택의 시신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 그 원정대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에. 그들의 뭐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그렇죠. 그 모습을 바라봤다면. 제가 왜 가끔 그 영화에서 관객들을 버스에 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로 올라가는 버스에 태울 수 있으려면 네.
둘 사이에 이 액션과 리액션의 찰떡궁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렇게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던 사이인이 네. 그 시체를 구하러 산에 오르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순간순간에 어쩌면 지나치게 무겁게 연출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어요. 네. 근데 둘 사이의 관계에서 유머와 코미디, 유머를 잃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보면서 가장 많이 웃었던 장면이 두 사람이 이제 히말라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상등성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온갖 장난과 사고를 치죠.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건 예를 들면 정상에서 태극기를 들었는데 태극기가 휘리릭 바람에 날아가는 장면 같은 것들. 사실 그게 일부러 그러니까 구태여 필요 없는 장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식의 유머 코드를 통해서 이 영화가 사실은 비극적인 지점이 있으나 그러나 관객들이 좀 더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버스에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의 그러니까 흥행을 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또 어떤 관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여지를 좀 줬다라는 부분들. 감동 실화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한 감동 실화라는 거죠. 그 이 영화의 촬영 자체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자연과 또 함께하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배우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레버넌트 얘기할 때 네네. 레버넌트가 얼마나 극한의 상황에서 연출을 했는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는 레버넌트가 담고 있는 자연 환경의 장대함 때문에 세트 연출이 불가능할 뿐더러 뭐 CG 같은 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관객들이 이 고난한 상황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와 스태프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산에 오르죠. 뭐 히말라야는 물론이고 네. 뭐 프랑스 몽블랑에 가요. 몽블랑 히말라야보다는 낮은 산이지만 그렇다고 뒷산은 아니니까 험한 그렇죠. 곳이죠. 제작진이 모두가 다 여기에 가서 촬영을 한다는 게 이런 얘기가 있죠. 이 황정민 씨의 여기 고난한 표정이 네. 연기가 아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진짜 힘들었다. 어찌 보면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네. 힘들었겠죠. 뭐 물론 거기에 또 연기가 함께하는 것이지만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끌어올라오는 감정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직접 가는 거기도 할 테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화를 기획할 때 가장 큰 고민은 그럼 직접 가서 찍어야 하나? 그러면 제작비는 물론이지만 스태프들은 얼마나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같은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찍는 것, 산에 대한 영화 찍는 것과 네. 산에 오르는 건 닮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산에 오르기로 결심하면 일단 오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올랐을 때 희열을 한번 맛보면 그러면 더 어려운 촬영에 도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내가 거예요. 목적을 이뤘을 때 거기에 대한 뭔가 성취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히말라야 8,000m 고지까지 올라가서 촬영하는 건 네.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렵고 그러나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촬영 장비들을 들고 올라가서 그렇죠. 설원 속에서 촬영을 하는 순간들을 경험하면 히말라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영화에서 제가 예전에 인터스텔라를 소개해 드릴 때 이 영화의 그 시각적 외연을 넓혔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한국 영화에서도 역시 히말라야가 시각적 외연을 넓힌 지점이 있죠.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이런 식의 극한의 고지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구나. 네네. 거기서 연기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장면을 담을 수 있구나라는 걸 증명해낸 지점이 있죠. 그리고 그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것도 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은 담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의 공유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사실은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시각적 외연을 확장하고 불가능에 도전했는데 네. 흥행에서 실패해서 의미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영화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억울한 일이지만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촬영과 고생을 했는지를 알아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영화가 아주 옛날 영화인데
김선수 감독의 무사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중국의 오지 사막에 들어가서 스태프들 모두를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영화 스크린에 담지 못할 대륙의 사막 풍경들과 네. 이 고원 풍경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영화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특히 배우들은 영화 안에서 이게 영화가 험지와 험지를 오가면서 네. 마치 레버넌트처럼 촬영을 하는데 배우들이 시나리오 상으로 자기가 죽으면 그렇게 기뻐해서 하면서 현장을 떠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현장이 너무나도 고되고 열악하고 촬영이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제 어. 씬이 이제 끝나서 돌아가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스태프들은 촬영이 안 끝나니까 괴롭고 네. 배우들은 촬영이 끝나서 즐거웠다. 하지만 무사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대만큼 흥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을 했으나 흥행이라는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상당히 반면에 어려운 히말라야는 것 달랐죠. 같습니다. 참 그러면은 다음 영화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래요. 히말라야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영화도 역시 좀 뭐랄까요, 이제 극한의 상황에 처하는 그런 영화겠죠.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극하게 상황에 처했었으나 관객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너무 추웠던. 그냥 춥기만 했던, 계속 남극에 있었던 네. 2005년도 영화죠. 남극일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출연진이 대단해요. 송강호, 유지태, 이런. 박희순. 이야. 감독은 임필성 감독이죠. 네. 임필성 감독은 이 영화를 너무 찍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데뷔하기 전부터 이런 남극일기란 영화에, 그러니까 극한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찍고 싶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에서 훌륭한 캐스팅까지 성공해내고, 네. 촬영에도 성공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기대만큼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었죠. 네. 이 남극일기라는 영화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자연과 부딪히는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스터리의 관점이 조금 더 접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히말라야하고 남극일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네. 히말라야에서는 그 실화이기도 하거니와 스토리를 굵고 단순한 스토리를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무택이라고 하는 산악인과 어몽길의 우정, 그리고 그래서 그 시신을 갖고 와야 한다라는 당위, 명분,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지만 더 큰 걸 얻어가는 것까지 단순해 보이지만 네. 선 굵은 스토리거든요. 남극일기는 일단 그 남극의 남극점이라는 목표 지점도 있지만 네. 그 도달 불능점이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탐험대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목표가 되는 것인데, 네. 그 도달 불능점에 이 무보급으로 횡단하기 위해서 이제 일련의 탐험대가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6명의 대원들이. 네네. 이건 물론 실화는 아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도 있었으나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스토리일 텐데, 네. 임필성 감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안에서 이야기를 여러 차례 꽂어. 그러니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미스터리 요소를 강하게 가미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더 뭐랄까 사람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극한의 상황이라면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필석 감독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6명의 이 대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남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도 참 도달 불능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니 네네. 불가능한 곳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실패를 예견한 것 같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남극에 있으니 화이트아웃 같은 현상이 발생하겠죠. 네. 말하자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크레바스가 무너져서 모두가 빠지기도 하고, 네. 뭐 보급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식량, 상황, 모든 게 열악한 상황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과 맞서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으로부터 무릎을 꿇거나 또는 승리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한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주 극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이기적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들을 남극으로 데려가서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는 거예요. 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대원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뒤늦게 밝혀지게 되죠. 네. 결국은 적은 내부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과연, 관객들과 호흡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적이었던 것이냐, 이걸 얘기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남극일기는 인간한테 가장 큰 위험적인 것들은 인간이다라는 것이고, 히말라야의 경우에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뿐이다라는 네. 걸 얘기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할 거냐 믿을 것이냐는, 그거는 이제 관객들 개인마다의 어떤 시각차와 세계관과 가치관과 또는 뭐 취향과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히말라야에서는 어쨌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기대는 과정, 네. 극한적인 상황에서를 보여주는데 성공했어요. 반면에 남극일기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불신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이 이제 송강호라는 인물과 그거를 관찰하는 유지태라는 인물, 그러니까 그 배우가 보여주는 이 탐험대장 최도영, 그리고 이제 막내죠. 그 사이사이에서의 그 갈등 관계가 네. 지나치게 자기적이라는 거죠. 그 마치 이거는 그 흔히 말하는 공포물에서 네. 뭐 미로에 가둬놓고 서로 죽게 만든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그 저예산 공포 영화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공포 영화에서 흔히 쓰는 플롯인데 남극일기라는 영화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장대한 자연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자연은 배경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네. 순간부터. 이 영화의 제작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었는데 100억의 제작비의 상당수는 극한의 상황에 사람들을 몰아넣기 위해서 사용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집중하고 있는 건 배우인 거죠. 그러면 인물 하나하나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경은 사라지고 얼굴 하나하나의 클로즈업만 남게 되는데 심리만. 그러면 이 영화의 스케일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부은 이 비용보다 좀 더 이제 집중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라는 해외 거죠. 로케이션을 했는데 네. 호텔방에서만 찍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와, 찍으면서도 얼마나 이거 물론 이 결과물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참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관객의 감독의 야심이 있어요. 네. 그 남극에서 영화를 찍지만 그러나 남극이라는 배경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사실 이건 충분히 그 존중받을 만한 네, 그렇죠. 그 어떤 그 연출 방식이거든요. 연출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렇죠. 배경의 연출이 흔들리면은 또 이제 내용을 해치게 되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케이션 한번 갔다고 해서 찍고 싶은 거 다 찍어 오는 거죠. 그죠. 그 장면을 다 집어넣으려고 억지로 부리는 거예요. 네네. 영화가 망가져요. 근데 거꾸로 그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고 나면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 남극일기라고 갔는데 이거는 남극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그죠. 굳이 남극까지 갈 필요가 없는. 이건 그냥 미로일기여도 되었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그 선택의 전략적 미스가 분명히 존재하죠. 반면에 히말라야에서는 산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주는 고통이 고스란히 영화 안에 묻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박무택이라는 인물이 이 사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산비탈에서,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산을 타다가 산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기함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신을 갖고 오기 위해서도 산이라고 하는 존재가 벽이 돼요. 네. 반면에 남극일기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남극이라는 존재는 그냥 배경일 뿐이고 가장 무서운 존재는 송강호죠. 물론 그런 큰 캐릭터를 이제 연기로 해내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찌 보면 관객들이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겠네요. 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남극일기가 기대만큼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고 좀 추측을 해보는 거 아닐까요? 쉽지만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여기서 남극일기가 실패하면서 흥행에 더 이상 이제 남극 같은 극지로 가는 촬영을 또 탐험대 보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도 똑같은 게 나오는데 한 번 원정대를 보내서 한 번 산에 오르는 게 실패하면 한참 동안 동일한 도전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용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네. 우리 말로는 실패를 용납하는 세상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재도전을 허용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네. 재도전은 가능하나 네. 내가 돕진 않을 거야.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돕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가 전진하는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허비하게 되는 거죠. 실패는. 우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목표를.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캐스커의 세상의 끝 듣고 오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무채색 세상에 머물 순 없단 걸 알고는 있어. 빛나던 날들 그래 어떻게든 끝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 더 하긴 싫은 우리들 더 남겨두긴 싫은 반복된 상처들 길었던 이야기들의 그 페이지가 덮이고 있어. 더 닮아갈 수 없는 너와 나 더 이어질 수 없는 빛나는 드라마. Is this the end? Is this the end? 우린 어쩌면 이렇게 멀리에 아무 생각 없이 왔는지 몰라. 이러다 보면 그래 언젠가는 서로 미워하게 될는지 몰라. 더 하긴 싫은 우리들 더 남겨두긴 싫은 반복된 상처들
캐스커의 세상의 끝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남극일기 그리고 히말라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은 같은 극황 상황의 배경에서 영화를 찍었지만 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일 맞아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 체험 극과 극이죠. 하나는 남극 또 하나는 히말라야. 하나는 인간 미를 네. 보여주고 하나는 불신. 불신. 인간은 나빠. 성선설, 성악설. 성선설과 성악설이군요. 이렇게까지 아, 얘기했을 예, 정도로 예. 극과 극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죠. 그런데 제가 마무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둘 다 그러니까 영화가 갖고 있는 묘미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 환경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요즘 휴대폰들 가상현실 인기라고 하는데 네. 가상현실 안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서 지구 내려다본 곳이라거나 네, 네. 바닷속이라거나 우리는 자연을 경외시하죠. 항상 자연을 궁금해하지만 또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인간은 거대한 자연을 늘 보고 싶어하고 영화에서 그 자연 환경에 간접 노출되고 싶어하지만 그 안에서 보고 싶어하는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연은 고스란히 보여주죠. 그게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히말라야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선설의 어떤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죽어간 동료의 시신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다. 네. 그리고 그 남편의 시신을 놓고 오라고. 너 정말 보고 싶지만 그 시체를 찾으러 올라갔던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슬픔을 이겨내는 아내의 모습 같은 것들에서 감동을 느끼죠. 네. 또 때로는 그거 보면서 아니야 인간 저거 다 사실은 지나치게 자기적인 휴먼 스토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남극일기를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다 취향이 역시나 취향의 차이. 그렇죠. 근데 그게 모두가 다 옳은 것이고 인간은 다 양면성을 갖고 있지만 그게 때로 인간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죠. 자연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다 솔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영화 그걸 보여주죠. 네, 두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보고 자연 앞에서는 사람의 무력함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통된 분모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니까 네. 작을 때는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요. 오늘도 영화 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전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뵈고요. 에이모슬리의 Give It Up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스프링 피버라고 들어보셨나요? 봄에 겪는 열병을 뜻하는 말로 충곤증 같은 신체적인 변화부터 급격한 감정 기복 같은 정신적인 변화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거라고 하네요. 이 시간 서로의 얘기에 귀 기울이면서 봄이 몰고 온 열병 같이 이겨내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큰 마음.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종인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아라유키님, 쫑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이고요. 조금 고생해서 겨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8년이 됐는데 사실 푸른밤은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듣기 시작했어요. 쫑디의 좋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한국어 공부도 되고 일석삼조죠. 푸른밤은 저한테 생활의 활력이에요. 앞으로도 놀러 올게요. 신청곡은 서인국의 봄 타나봐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공부하기 위해서 또 푸른밤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일본 가족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오사카에 볼 것 진짜 많은데 그 놀이공원도 되게 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오사카 예전에 갔을 때 놀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래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한국어 공부할 때 또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막 한국어 공부하기에 좋은 발음 혹은 뭐 그런 걸 갖고 있진 않아서 어쨌든 도움이 되길. 김수지님, 봄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원래 치마를 즐겨 입는 편이 아닌데 한참 고민하다가 원피스를 사버렸어요. 확실히 봄이 오니까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동굴 속에 있다가 조금 빠져나온 기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이제 뭐 햇살 좋아지고 하면 나가고 싶어지죠. 평소에 이제 외출을 별로 안 즐기던 사람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쁜 옷 사시고 또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서인국의 봄 타나봐 듣겠습니다. 그때 때문인 걸까? 너의 팬이 돼버린 걸까? 너와 마주 앉아 얘기를 할 때면 나의 계절이 변해. 얼어붙은 가슴에 봄이 오듯 어느 순간부터 심장이 뛰어. 도대체 난 왜 이런 건지 같이 마신 커피 때문인 건지 그건 아마도 카페인 때문인 걸까? 난 너의 팬이 돼버린 걸까? 자꾸만 가슴이 두근대고 입술이 바짝 또 말라오는 게 너 때문인 건지 아니면 커피 때문인 건지. 너를 만나고 한참이 지나도 나는 진정이 안 돼. 겨우 침대맡에 잠을 청해도 내 귓가에 놓던 내 심장 소리. 도대체 난 왜 이런 건지 누가 나 좀 말해줄 순 없는지 그건 아마도 카페인 때문인 걸까? 난 너의 팬이 돼버린 걸까? 자꾸만 가슴이 두근대고 입술이 바짝 또 말라오는 게 너 때문인 건지 아니면 넌 그저 내게 웃긴 얘기만 내가 언제 시간 때울 그런 친구로서만 나를 기대하는지 또는 안 바라는지 왜 이렇게 진지해? 그런 너를 보면 왜 난 슬프지 그건 아마도 마음이 왜 이런 건지 내가 지금 봄을 타는지 자꾸만 네 손을 잡고 싶고 네 옆에
옆에 바짝 또 안고 싶은 건 다른 이유가 있어 왜 너만 그걸 모르는 건지 실은 내가 너를 좋아했어야 서인국의 봄 타나봐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 계속해서 만날게요. 정서연님, 해외 사는 고등학생이에요. 여긴 새벽 3시가 넘었는데 과제 때문에 밤새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혼자서 유학하고 있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니 많이 보고 싶고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쯤이시려나요? 그래요. 새벽 3시가 넘었다고 하시니까 또 늦은 시간에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직 성인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해외에 또 있다 보면 더더욱이나 생각도 많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힘내고요. 3시간 차이? 어느 쪽이시려나? 어쨌든 호주? 뉴질랜드 이쪽이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원하시는 그 무언가들이 또 있으실 테니까 멀리서 가족들 그리워하시면서 시간 보내고 계시는 거니까요. 잘 이겨내시고 가족들과 연락 자주 하시고 하셔서 또 자랑스럽게 뭔가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3963님, 저는 PD입니다. 날마다 국장님한테 혼나는 PD죠. 저도 잘하고 싶은데 그만 혼나고 싶은데 언젠가는 저도 칭찬받는 날이 오겠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힘 돼주세요. 김범수의 집밥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문자에서 엄청난 뭔가 생각들이 좀 읽히는 듯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점점점이 되게 많아요. 점점점. 맨날 혼나는 PD죠. 점점점. 어쨌든 힘내시고요. 그래요. 이게 뭐 일이라는 게 사실 항상 내 맘처럼만 되는 게 아니니까 가끔은 왜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제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지 라는 생각도 하고 괜찮은데 왜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잘 해내시고요. 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무언가 하나 해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잘 해내보시고 이따가 김범수의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보윤님, 어제 뉴욕주에 사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뉴욕시티로 향하는 버스 안에 있습니다. 뭔가 아직 얼떨떨하고 기분이 묘하네요.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친구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듣던 노래, 알라딘 OST 중에 페이보 브라이슨과 레지나 베리 부른 A Whole New World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결혼 축하드리고요, 친구분의. 제가 중국 다녀왔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애니메이션 등등등, 영화 등등등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알라딘 살짝 봤었는데 반갑네요. 이 노래 진짜 좋죠. 노래도 좋고 이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과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김범수의 집밥, 그리고 피보 브라이슨, 레지나 베리 함께한 A Whole New World 두 곡 듣겠습니다. 집밥 기다려지지 않는 퇴근길 길거리엔 온통 어색한 멜로디 시간을 빠르게 걸어가 내린 비 뒤에 맑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Let it be 전화통화가 뜸한 90폰을 잡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고 계셔 어린 아들 눈물 유난히 무겁게 흐르는 도시를 걷는 나의 청춘 바다 위에 떨어진 옷들 흐트러진 이불 그대로 쓰러져 적막하게 옅어진 공기 내 방 어디도 아무 말 없어 사랑이 날 부서지게 해 곡물 거품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욕심이 날 흐려지게 해 곡물 한 개처럼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아가지 않아 주빌 봐 너의 집 여긴 어디에도 없어 내 집 내가 고른 침대 친구들과 페인트 칠할 때 여긴 뭘로지 그땐 기뻤지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해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땐 느꼈지 이게 바로 내 꿈이었다는 걸 어쩌다가 모든 게 끝나 사랑의 법칙 실수가 날 넘어지게 해 눈 가린 것처럼 걸을 수 없어 집 앞 너무 그리워 가족의 마법 뭔가 따뜻한 집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곳 여보세요? 네 엄마? 아니 가족의 마법 집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지. 엄마를 보는 그 순간 알았어, 얼마든지 해줄게. 알았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이고야. 사랑해. 사랑한다. 바다 위에 떨어진 옷들 주워 담으면 내 조각을 채워 적막하게 옅어진 공기 쓸어 담으면 내 욕심을 개워 지친 나를 안아주는 건 가족의 손길 다정한 눈빛 지친 나를 안아주는 건 김범수의 집밥 그리고 피보 브라이슨 레지나 벨의 A Whole New World 두 곡 들었습니다. 3789님 쫑디 자물쇠로 자전거를 단단히 잠가뒀는데 제가 볼일 보는 동안에 누가 자전거를 가져갔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울적했어요. 걸어다니라는 신의 계시일까요? 어반자카파의 위로 들려주세요. 꼭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자전거 도둑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이제 못 탔거든요. 학생 때까지도. 그래서 23이었나? 그때쯤에 처음 탔었어요. 처음 배우고. 근데 그때 자전거를 막 몇 번 잃어버렸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새 거를 또 구해서 이제 되게 단단한 자물쇠를 걸어놨는데 그것도 누가 이제 잘라가려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절단기 같은 거 찝었던 흔적이 또 남아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전거 이제 내가 항상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묶어두는 장소를 잘 찾아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더 웃긴 건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길거리에 막 이렇게 두진 않잖아요. 자전거를 참 뭐 학교 앞에서도 진짜 자전거 잃어버린 친구들 많아서서 저 중학교 다닐 때 막 교내에서 되게 막 그 집중 단속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걸어다니라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니까 이거는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 8807님 오랜만에 홍대 은하수 다방 거리를 갔는데요. 은하수 다방은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추억이 서린 공간들이 자꾸 하나둘씩 사라져서 너무 슬퍼요. 저마다의 추억이 담긴 곳, 그래서 누군가에겐 역사적인 곳들이 부디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줬으면 좋겠네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옮긴 거 아니에요? 장소 옮긴 걸로 전 들었었는데 어쨌든 추억이 서린 곳들이 막 하나둘씩 사라진 경우가 되게 많죠. 건물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가게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도 거리는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건물은 바뀌어도 이제 그 거리의 분위기 아니면 내가 걸었던 그때의 기억이 또 남아있으면 뭔가 어색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뭔가 친근한 그런 느낌이 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시간이 흐르고 또 추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되게 추억이 담긴 장소 이런 것들 이제 되게 우연히 차로 이제 지나가면서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제 안경점이라고 해야 되나? 안경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경점 있고 그쪽을 지나가는 길에 이제 베이커리? 빵집이 있었었는데 그 두 가게 말고 다 바뀐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막 와 내가 이 거리를 얼마나 안 왔다고 또 이렇게나 순식간에 다 바뀌었나? 그리고 이 두 곳은 또 언제 바뀔라나? 뭐 이런 묘한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두 곳이 그 안경점 저 들어가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괜히 친근한 그런 느낌도 들고 사람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한유진님, 쫑디 오늘 모처럼 일찍 잠들었다가 악몽 꾸고 깼네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꿈이었는데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소름 돋고 잠이 잘 안 오네요. 푸른밤 들으며 마음 다독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휴, 악몽 뭐 마음의 스트레스라든지 좀 몸이 많이 피곤하면 이럴 수 있는데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빨리 털어내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고요. 몸 진짜 힘들고 그러면 이런 악몽이라든지 가위 눌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진짜 다음 날도 되게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아서 연달아 또 힘든 하루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서 털어내시고 푹 주무셔서 내일은 좀 더 개운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죠. 어반자카파의 위로, 그리고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나 그대의 외로움 모두 알아줄 순 없지만 그저 아무 말 없이 안아줄 수 있다면 아무 말 없이 안아준다면 잠들 수 없는 쓸쓸한 밤엔 그대 곁에 있어주고 참을 수 없는 눈물 흘리는 그대 두 눈 닦아준다면 나 그대의 외로움 모두 알아줄 수 없지만 그저 아무 말 없이 안아줄 수 있다면 그대 그 모든 말들 이해할 순 없어도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는 그대는 부러졌지 않은 성냥개 빛같죠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성수동 신촌이 대이태원 걸어 다닐 수도 없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발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성수동 신촌이 대이태원 걸어 다닐 수도 없지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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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어반자카파의 위로 그리고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두 곡 들었습니다. 전혜민님 요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드네요. 성격상 누군가의 비위를 잘 맞추지도 못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인간관계 이게 참 쉬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옆에서 보기엔 와, 저 사람 진짜 사람들하고 금방금방 친해진다. 부침성이 되게 좋구나 라고 생각이 돼도 그 본인은 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또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비율을 맞추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대하는 게 어렵다라고도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꼭 누군가의 비율을 맞춰야만 친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과 맞는 또 성격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또 잘 지내시면 되는 거고 굳이 큰 문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인간관계를 꼭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그런 강박이 생기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나의 인간관계에 이제 얽혀있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고 또 어떤 그들의 부탁이라든지 등등등을 거절하지 못해서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꽤 많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은 솔직하면서 나와 맞는 사람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0073님 고1 여학생입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항상 2시까지 공부하고 잘하고 연락해오세요. 그래도 푸른밤 덕분에 버티면서 열공하고 있어요. 5월 초에 있을 중간고사에서 좋은 결과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요즘 즐겨 듣는 봄노래 유주와 선율이 부른 보일 듯 말 듯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요? 야, 대단하네요. 이게 뭐 이 외에도
되게 공부하는 시간이 길 거 아니에요. 새벽 2시까지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뭐 시험 볼 때 시험 기간 때 잠깐 며칠 그렇게는 해봤지만, 야, 시험 기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겠죠.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들 말고 지금 푸른밤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와, 멋있어요. 사실 한 가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해낸다라는 게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본인은 익숙해져서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요. 멋있어요, 여러분. 공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지? 자,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 그리고 유주와 선율이 함께한 보일 듯 말 듯 두 곡 듣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네 생각에 미소 지어 온종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 맘을 모르겠어 매일 아침이 밝았을 때 어제 너의 꿈에 맘이 떨려 보일 듯 말 듯 모르겠어 네 마음을 알고 싶어 사실은 나 번호 준 건 처음이야 뭔가 홀린 듯이 나 끌린 적은 없단 말야 나 한 번 봐도 좋은 걸 그냥 바라봐도 설레는 걸 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내 맘을 사실은 나 네가 마냥 좋단 말야 이렇게 내 맘 끌린 적은 없단 말야 나 한 번 봐도 좋은 걸 그냥 바라봐도 설레는 걸 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네 맘 알고 싶어 매일 아침이 밝았을 때 네 생각에 미소 지어 보일 듯 말 듯 모르겠어 네 마음을 알고 싶어 사실은 나 번호 준 건 처음이야 뭔가 홀린 듯이 나 끌린 적은 없단 말야 나 한 번 봐도 좋은 걸 그냥 바라봐도 설레는 걸 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내게 빠졌나봐 나 몰라 내 맘 내게 고백해버릴지 몰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마음 심장 뛰는 맘이 너도 내 맘 알잖아 말 안 해도 알잖아 이런 느낌 처음이야 정말 첫눈에 먼저 반한 적은 없단 말야 나 한 번 봐도 좋은 걸 그냥 바라봐도 설레는 걸 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내 맘을 사실은 나 고백하고 싶단 말야 떨리는 내 맘 전해주고 싶단 말야 나 한 번 봐도 좋은 걸 그냥 바라봐도 설레는 걸 이제 내 맘 고백했나 널 좋아하나 봐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 그리고 유주와 선율이 함께한 보일 듯 말 듯 들었습니다. 5014님 2년 반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랑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는 꿈을 꿨어요. 여러모로 힘들 때여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꿈에서 보니 그립고 반갑더라고요. 헤어진 지 8개월이 됐는데 싱숭생숭하네요. 전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잘 안 돼요. 가끔 SNS를 보면 이것저것 힘든 게 많은 것 같은데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지금은 누굴 만나도 좋으니 결국은 제게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치즈에 잘 다녀와요. 신청합니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래요. 글쎄 5014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계속
계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누구 기다리는 거 사실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 야 바보 같아, 그만해, 너도 다른 사람 만나, 얘기해 주는 거 어찌 보면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 왜냐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사실 내 마음이 그럴 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더 힘들고, 누군가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어떤 기억을 지우는 게 싫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더라도 이제 그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좋아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요, 5014님 마음 가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또 옆에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 만큼 그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원하는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요. 0502님, 정말 많이 좋아했던 전 여자친구에게 2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 다 좀 이런 사연들이 많네요. 내일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을 간다고요. 한 번쯤 연락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런 연락을 받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지만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해주려고요. 문자 하나에 심란해지는 밤이네요. 그 친구와 헤어지고 질릴 만큼 들었던 노래 신청해봅니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부탁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라고 또 답장해 주시고요.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언제 와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요. 근데 또 이제 0502님이 어떤 마음으로 또 상대방을 생각하는지는 또 사연에 안 써 있으니까. 사람 관계라는 게 이제 처음에 만났던 그 모습 자체가 연인으로 만났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어떠한 그들이 나왔던 정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는 응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매일같이 만나서 그러긴 힘들겠지만 가끔은 내가 한때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많이 기댔던 사람이라면 나중에도 내가 힘들 때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502님도 그분의 어떠한 이제 심란한 마음을 잘 정리해 주시길, 어떤 쪽이 되었든. 왜냐면 멀리 가기 전에 좀 걱정되고 막 한국에서 이제 연락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잠깐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게 상당히 예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위로 혹은 이제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치즈의 잘 다녀와요, 그리고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두 곡 듣겠습니다. 밤새 나누던 통화도 이젠 어렵겠지. 그래도 난 전화기를 놓지 못하겠지. 하루 시작 모닝콜도 이젠 못하지만 서운하지 않아. 네가 더 힘들잖아. 살살하는 말 내일은 못 들어도 먼저 널 보내는 날이 훨씬 더 많아도 괜찮아. 잘 다녀와요 하면서 손은 들게 난 웃으며 지내. 언제까지 널 기다릴. 어려운 일이란 거 많이 힘들 거란 거, 슬픈 시간 지났지만 이제 시작이란 거, 긴 시간 고맙고 미안하지만 왠지 어색한 인상 여기서 줄일게 이만. 우리가 지나온 순간과 똑같은 밤낮 그 두 하늘의 반복일 거야 항상. 피곤한 몸 내일도 지겨운 하루, 아침을 이겨도 서있기 힘겨운 날들도 색칠한 일기장. 빈 공간이 이미 담장에 놓여져 있어 언제든 일러도 되니까. 마치 혼자 남은 듯한 세상인 듯 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 다 내게 말해줄래?
언제나 안아줄게 귀하이 맞추는 베개처럼 고단한 하루를 내게 뉘어주면 뉘어져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씻겨져 세상의 무게는 알아서 잘 자라는 말 내일은 못 들어도 먼저 널 보내는 날이 훨씬 더 많아도 괜찮아 잘 다녀와요 하면서 손은 들게 넌 웃으며 지내 언제까지 널 기다릴게 조금 뜸한 연락이더라도 오늘 공한이란 두 개 털어줘 보고픈 마음이 너무나 커져도 너만큼 나도 그렇단 걸 알았죠 언제쯤 나올까 싶다면 가끔은 찾아와도 괜찮아 그때도 변함없이 같은 맘으로 너의 품 안아줄 테니 꼭 내게 안겨 기다려달라는 말도 미안해 하지 마요 나만큼 너도 언제나 날 기다릴 거란 걸 알아 이대로 우리 변하지 않아 잘 자라는 말 매일은 못 들어도 혼자 널 보내는 날이 훨씬 더 많아도 괜찮아 잘 다녀와요 하면서 손 흔들게 넌 웃으며 지내 언제까지 널 기다릴게 내일은 못 들어도 널 보내는 날이 훨씬 더 많아도 괜찮아 잘 다녀와요 하면서 손 흔들게 넌 웃으며 지내 언제까지 널 기다릴게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신 걸 믿었어 잠 못
멈출 수 있을까 그때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라라라라라 이대로 좋아 보여 이대로 흘러가 네가 알던 나는 이젠 나도 몰라 라라라 삼월 끝자락이 지나가고 4월이 찾아왔어요. 날씨는 점점 좋아지는데 저는 아직 쌀쌀한 날씨만 반갑더라고요. 어린 나이도 아닌데 현실에 닥친 일을 자꾸 미루게 돼요. 바쁘게 살아야 하는데 힘이 들고요. 저에게도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문혜원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 모습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사실이 가끔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죠. 지금의 고민이나 걱정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좋은 날이 올 것 같은 기대감을 주니까요. 봄에는 조금 여유를 부려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계절 같거든요. 문혜원님에게도 얼른 봄이 찾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끝곡 내쉬 그리고 올리비아 오브라이언의 I hate you, I love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